한국의 전문직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라는 간판만으로 먹고 살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현재 개업 전문직들이 집에서 개업하거나 공유 오피스 책상 하나로 버티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워진 전문직들의 현실, 그 뒤에 숨은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직 파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무사 동기 중 폐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고, 변호사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개업하거나 공유 오피스 책상 하나를 월 30만 원에 빌려 명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성공해 보이는 곳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한 대형 병원이 매년 8억에서 9억씩 손실을 내고 있었고, 원장은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역시 매출은 화려하지만 마케팅 비용만 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직 시장의 양극화가 파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법률 사건이나 수술을 맡길 때는 최고 실력자를 찾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유명하고 검증된 소수에게 일감이 몰리고, 막 개업한 전문직은 고객을 만나보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 파산은 더욱 심각합니다. 식당 운영자가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뛰고, 고객이 없으면 바로 문을 닫고 택배 일을 나서야 합니다. 점심시간 휴식마저 없애고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 법인 대표는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거래처들이 돈을 주지 않아 현금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병원 의료기기를 파는 업체는 병원들이 돈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파산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문직 파산의 첫 번째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한국의 사무실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각종 관리비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 사무실 임대료는 한 달에 평방미터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웃돕니다. 가로 세로 10m씩인 100평방미터 사무실이면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직원 월급, 전기료, 관리비, 보험료까지 더하면 문을 열기만 해도 월 1,5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마케팅 비용 급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간판만 걸어도 손님이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 광고, SNS 마케팅, 유튜브 짧은 영상까지 해야 겨우 눈에 띕니다. 대형 법무법인은 홍보비만 월 수억 원을 쓰고 작은 병원도 월 수천만 원씩 광고비에 투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식당의 경우 임대료가 매출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식재료비, 직원 월급, 전기료, 가스비까지 더하면 고정비만으로 매출의 60에서 70%가 나갑니다. 남은 30에서 40%에서 사장의 생활비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즉시 적자가 됩니다. 인건비 상승도 파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으로 직원 한 명 고용하는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을 넘어서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00원을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는 전문직들을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시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직 파산의 두 번째 원인은 인공지능과 디지털화입니다. 2024년
국세청이 AI 업무 혁신 조직을 만든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국가가 전문직의 일거리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세금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직접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구체적이고 빨랐습니다. 매출 일정 금액 이하의 간단한 세금 계산 대상자들은 더 이상 세무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경비율 60%를 적용해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고 환급금까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고객층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2025년 현재 AI 기반 세무 상담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세무 문의는 챗GPT 수준의 AI가 즉시 답변해주고 복잡한 계산도 몇 초 만에 처리해줍니다. 시민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료를 내고 기다릴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떼먹힌 채권 추심의 경우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내용 증명부터 지급 명령 신청서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던 일들을 일반인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소송은 여전히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초기 처리는 AI와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 상담은 AI가 처리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동네 의원들의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안과 같은 분야에서는 AI 진단 정확도가 사람을 넘어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직 업무의 80%가 규칙에 따른 문서 작업이라는 점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신고, 각종 신청서 작성, 계약서 검토, 간단한 법률 상담 등은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는 업무일수록 자동화하기 쉽고 정확도도 사람보다 높습니다. 전문직 파산의 세 번째 원인은 서비스 품질 하락입니다. 비용 압박에 시달리면서 전문직들의 고객 응대가 소홀해지고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무 신고 시즌에는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법무 상담은 예약조차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에서는 진료 예약을 잡으려면 2주를 기다려야 했고 실제 진료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돈만 받고 성의 없이 본다며 온라인 리뷰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간단한 질문에도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가격 인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르자 전문직들은 서비스 요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세무신고 수수료는 30에서 50% 인상되었고 법무 상담료도 시간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의료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예전보다 더 비싸졌는데 서비스는 더 나빠졌다며 분노했습니다. 자영업 현장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식당에서는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되었고 직원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 식당 사장은 손님이 와도 제대로 서빙할 직원이 없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토로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픈 시간에 문을 열지 않거나 쉬는 시간을 예고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고객들은 한두 번의 불쾌한 경험 후 발길을 돌렸습니다. 식당은 2번까지만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실망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지만 그마저 실망스러우면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리뷰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부정적 경험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십, 수백 명의 잠재 고객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간판만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전문직과 자영업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입니다. 6월 27일 발표된 주택택담보대출 총 한도 6억 원 제한은 부동산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켰고
이는 곧 관련 전문직의 일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14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무사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이 강남, 서초, 용산으로 확대되면서 3월 주택 거래량이 97% 급감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고가주택 조사 강화로 세무 업무는 늘었지만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내수 침체는 자영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규모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13분기 연속 감소했고, 특히 음식점과 카페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술 문화 변화로 10시 이후 손님이 없어지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대리운전이나 택배 일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브랜드와 체인점의 공세도 개인 사업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나 식당이 자리 잡기도 전에 대형 브랜드가 들어와 가격 경쟁을 벌이고 마케팅 규모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국내 대형 브랜드들도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가며 개인 사업자들의 생존 공간을 좁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도 전문직 파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무 상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세무 업무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보다 체계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더 정확하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은 굳이 사무실을 찾아가 비싼 상담료를 낼 이유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에게 주겠다며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원이나 병원처럼 지역 기반 사업은 갑작스럽게 이전하기 어려워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전문직들은 마지막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대형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거나 연봉을 동결했고, 병원들은 간호사와 의료진 수를 줄였습니다. 세무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인당 연 매출 7억 5천만 원을 자랑하던 곳들이 직원 절반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 축소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최고급 사무용 빌딩에서 구로,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예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중견 세무법인은 임대료만 월 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였다며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들에게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합니다. 마케팅 전략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광고비를 쏟아붓는 대신 SNS와 유튜브를 통한 무료 홍보로 선회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짧은 영상을 만들고 세무사가 세금 강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 역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어서 본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현장의 구조조정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사장 혼자 운영하는 1인 시스템이 기본이 되었고, 가족들까지 동원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카페 사장은 아내가 주방을 맡고 고등학생 아들이 주말에 서빙을 한다며 그래도 적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메뉴 간소화와 가격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메뉴를 줄여 재료비와 조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핵심 메뉴의 가격은 15에서 20% 올렸습니다. 업종 전환이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부동산 컨설팅으로, 변호사가 온라인 강의로, 의사가 미용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과감합니다. 카페를 접고 치킨집으로, 식당을 정리하고 편의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 역시 경쟁이 치열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파산의 실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업 세무사 중 20%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개업 3년 이내 세무사의 폐업률은 35%에 달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를 보면 개업 변호사 중 연 수입 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30%를 넘었습니다. 의료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규모 의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기관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한 내과 원장은 하루 환자 수가 2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아 월 고정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료비 수입으로는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입니다. 자영업 파산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각각 15%, 12%를 기록했습니다. 개업 1년 내 폐업하는 비율도 25%에 달합니다. 구체적 파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사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6년간 운영한 사무실이었지만 고객 이탈과 수임료 하락으로 매월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변호사 사무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송 건수가 줄어들고 온라인 법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수임료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사무실을 정리하고 다른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부산의 한 치과 원장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15년간 운영했지만 경쟁 심화와 환자 감소로 매월 수백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진료실 장비와 인테리어비로 투자한 5억 원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파산 사례들의 공통점은 고정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어들거나 정체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누적된 것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일수록 자금 여력이 부족해 조기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 파산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라는 타이틀만으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문성과 함께 비용 관리 능력, 디지털 활용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갖춰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정비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마케팅비가 매출을 압도하는 순간 아무리 바빠도 파산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전문직일수록 초기부터 비용 구조를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보다는 실질적 수익성을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술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AI와 디지털 시스템을 적으로 보지 말고 협력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고난도 자문과 전략 컨설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필수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객 경험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SNS 시대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됩니다. 시간 약속 지키기, 정성스러운 상담, 신속한 업무 처리 같은 기본기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서비스 품질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가 생존 열쇠입니다. 대형 브랜드와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개인만의 특색과 정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보다는 입소문과 재방문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업종 전환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기존 영역이 AI나 대형 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전문직이라는 자존심보다는 현실적 생존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 임대료 상승, 금리 인상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직과 자영업의 파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 파산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 줄줄이 파산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대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문직들의 구체적인 성공 전략과 생존 노하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전문직의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문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심층 분석과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급변하는 시대에 한 발 앞선 정보와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만에 한 산업이 먹고 살만하다 해서 생계 위기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한국 화물차 산업입니다. 한때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던 말이 왜 싹 다 망했다는 절망으로 바뀌었을까요? 2025년 화물차주 절반이 월 순수입 300만 원 미만, 서울 원룸 월세 한 달치도 빠듯합니다. 더 기막힌 건 물동량은 사상 최대인데 개별 기사들에겐 일거리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거래처가 하루에 3,000곳씩 문을 닫으면서 고정 납품처까지 증발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퍼진 몰락의 실체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 월 300만 원도 못 버는 현실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화물차의 생명줄인 거래처에서 시작됩니다. 1톤 화물차 기사들이 의존해온 식당과 카페, 소매점이 하루에 3,000곳씩 문을 닫으면서 고정 납품 루트 자체가 증발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자영업 폐업이 100만 건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예전엔 두세 곳만 돌아도 물건으로 가득 찼는데 요즘엔 6, 7곳을 돌아도 반도 안 찬다는 기사들의 증언이 이를 보여줍니다. 폐업 업종을 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화물차 기사 10명 중 4명이 이런 자영업체를 주 거래처로 삼아온 터라 폐업은 곧 매출 직격탄이었습니다. 특히 식자재 배송을 주력으로 하던 1톤 기사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문제는 폐업만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가게들도 생존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고 부담을 줄이려 대량 구매 대신 소량 직접 구매로 전환하고 배송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납품업체를 통한 중간 유통보다는 대형마트나 창고형 할인점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을 늘린 겁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선 왕복거리는 그대로인데 실어 나르는 화물량만 쪼그라든 셈입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온라인 식자재 배송 서비스의 급성장이었습니다. 개별 기사가 담당하던 소상공인 납품이 대형 물류센터 중심의 계약사 배송으로 통합된 겁니다. 자영업자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필요한 만큼만 주문해 직접 배송으로 받는 걸 선호합니다. 중간 배송 단계인 화물차 기사가 설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11년 23.1%에서 2025년 19%대로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골목 상권이 위축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전통적인 고객층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거래처 소멸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전국에 일이 없다고 호소하는 배경에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2024년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컨테이너란 수출입 물건을 담는 큰 금속 상자를 말하는데 이 처리량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물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움직이는데 정작 화물차 기사들에겐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현실의 비밀은 물류 구조의 근본 변화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항만에서 나온 화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항만에서 물류센터로, 중형 화물차가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으로, 소형 화물차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나르는 여러 단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물류센터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합했습니다. 항만에서
바로 소비자까지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직접 배송 체계로 바뀐 겁니다. 한국 도로 위에는 화물차 370만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1톤 소형 화물차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포터와 봉고 두 모델이 20년 넘게 국내 판매 1위를 다투며 연간 15만 대 안팎씩 팔려나간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모두 비슷한 일감을 놓고 경쟁하는데 정작 그 일감은 대형 물류업체들이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화물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택배 시장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 수요 증가를 보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 택배 물량은 대부분 대형 업체들이 가져갔고 개인 화물차에게 돌아간 건 잔여 물량뿐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일손 부족 현상까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화물차 운전자 수요의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3년에는 부족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차는 많은데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고 운전자는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물류 시장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형 물류업체들이 처리하는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은 자체 운전자나 대형 계약업체를 선호합니다. 반면 개별 소형 화물차가 맡을 수 있는 소량 배송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통합 처리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전체 물동량은 늘어났지만 개별 기사에게 돌아갈 몫은 오히려 줄어든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최후 보루였던 제도마저 흔들렸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정,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조용히 종료됐습니다. 3년간 화물차 운임의 최저선을 지켜주던 이 제도가 끝나면서 운송업계는 더욱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2023년부터 운임 경쟁의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무리한 저가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도입 당시만 해도 드디어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시행 기간 동안 해당 품목 운송료는 상당폭 올랐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종료 시점을 지켰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위적 운임 규제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봤던 겁니다. 자유 경쟁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적정 운임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제도 폐지 직후부터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운임이 20%가량 떨어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 기사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과거 보장받던 운임 수준이 사라지자 더 많은 운행을 해야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정치적 변화와 함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국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3년 한시 안전운임제 제도입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되고 시행 시점도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늦고 너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는 안전운임제 제도입을 앞둔 과도기 상황입니다. 과도기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를 말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한해 최저 운임이 다시 보장되지만 1톤 화물차나 일반 제조업 운송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업계가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거든요. 온라인 쇼핑 급성장과 코로나19 배송 폭증이 만든 황금기였습니다. 택배 물량이 연 30억 개를 돌파하고 마지막 배송 구간 수요가 폭발하면서 화물차 한 대면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키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1톤 화물차 기사들의 하루 일과는 빼곡했습니다. 새벽 5시 도매시장에서 식자재를 싣고 오전엔 식당 납품, 오후엔 택배 지원, 저녁엔 야간 배송까지 돌렸거든요. 당일 새벽 배송이 확대되고 음식 배송망이 구축되면서 운송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기사 한 명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주문이 밀려들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화물차 구매도 급증했습니다. 포터와 봉고, 신차 판매량이 연간 20만 대를 넘나들었고 중고차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할부금을 감당할 자신만 있다면 누구나 화물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화물차가 더 벌린다며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에서 화물차로 옮긴 사례도 많았습니다.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더욱 화려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중국 수출 물량 증가와 국내 건설 경기 호황이 겹치면서 장거리 운송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인천에서 광주까지 매일 왕복하면서도 화물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월 매일 매출 1,000만 원을 넘기는 기사들이 속속 나왔고 이들의 성공담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온라인 배송 서비스와 대기업을 통해 유입됐기 때문에 개별 기사들은 이들 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임 결정권도 배송 서비스 쪽에 있었고 계약 조건도 일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호황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자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의 성공담이 너무 많은 사람을 화물차 시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믿음 아래 수십만 명이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건 배송업체들이 나눠주는 잔여 물량뿐이었습니다. 호황기의 착각이 지금의 공급 과잉을 만든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호황의 환상이 깨지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진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지만 손에 쥐는 돈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각종 수수료가 매출을 갉아먹었거든요. 특히 할부로 신차를 산 기사들은 매달 200만 원 가까운 할부금에 허덕였습니다. 겉보기 매출과 실제 수입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5톤 화물차 기사의 가계부를 보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월 매출 1,400만 원 중 기름값으로 400만 원이 나가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각종 수수료, 수리비로 또 400만 원이 빠집니다. 할부금과 보험료,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제 순수입은 300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서울 원룸 월세 2달치 버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차량 관리 스트레스였습니다.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무거운 짐을 싣고 장시간 운행하다 보니 고장이 잦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은 기본이고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환, 클러치 수리까지 매달 수십만 원씩 정비비가 들어갑니다. 중고차로 시작한 기사들은 수리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어떤 달은 수리비만 2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도 고스란히 기사 몫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와 화물 손실 보상을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보험이 있긴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고 보험료도 사고 횟수에 따라 할증이 붙습니다. 게다가 사고로 며칠 운행을 못하면 그 기간 수입은 완전히 끊깁니다. 몸이 자본인 일인데 아프며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화물차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월 순수입 3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겉으로는 사업자였지만 실상은 배송업체에 종속된 불안정 노동자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영업자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불안한 처지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화물차 경력으로 다른 직업을 찾기는 어렵고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노후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도 힘든데 미래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전자 부족과 일거리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차 업계를 뒤흔든 진짜 지진이 외부에서 왔습니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쇼핑 같은 대형 배송 업체들이 물류 시장을 통째로 재편한 겁니다. 이들은 전국에 물류센터를 깔고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화물차 기사들의 일감을 대규모로 흡수했습니다. 개별 기사가 처리하던 소량 다품목 배송이 센터 중심의 대량 물류로 바뀐 겁니다. 쿠팡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2019년 로켓 배송 전국 확대를 발표한 뒤 물류센터를 2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자체 배송 인력까지 대폭 충원하면서 기존 택배사와 개인 기사들의 물량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면서 기존 배송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류센터 중심 배송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과거에는 도매 시장에서 개별 식당으로 가는 배송이 각각 따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한 번에 수백 개 업체 주문을 모아서 권역별로 나눠 배송합니다. 한 대의 대형 트럭이 과거 수십 대의 소형 화물차가 하던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개별 기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해외 직구 배송 업체들의 성장도 국내 물류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국발 물량이 폭증했습니다. 과거엔 개별 수입업체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소매점에 납품했지만 이제는 배송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지면서 그 구간을 담당하던 화물차 기사들의 일자리도 증발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직접 배송 강화도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같은 업체들이 온라인 주문 매장에서 바로 가져가는 서비스나 직접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과거엔 도매업체가 화물차로 각 매장에 납품했지만 이제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가져가거나 매장에서 바로 배송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배송업체들이 대량 처리를 바탕으로 배송비를 대폭 낮춰버린 점이었습니다. 쿠팡은 로케와우 회원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알리는 아예 배송비 자체를 없앴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기존 배송료 수준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제시하는 배송비가 비싸다고 여겨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면서 개별 기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급속한 시장 변화 속에서 화물차 업계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고령화와 신규 진입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트럭 기준 일반형 화물차 운전자 평균 연령이 57.8세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10살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인력 유입 없이 기존 기사들만 나이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신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진입 비용 때문입니다. 1톤 화물차 시장 진입 비용이 평균 4,677만 원, 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최대 1억 4,215만 원에 달합니다. 젊은 층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게다가 운송사업 허가 취득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직종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 환경입니다. 일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에서 11.7시간 수준으로 매우 깁니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화물차 전용 쉼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시간 노동에 불안정한 수입까지 겹치니 젊은이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성 진입률도 극히 낮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중 여성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업무 특성상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국 50에서 60대 남성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화물차 운전자 부족률이 2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2033년에는 30%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기사들이 은퇴하는 속도를 신규 진입이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 6만 명, 유럽은 8만 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일손은 부족한데 기존 기사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는 필요한 일손과 실제 일거리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물류센터나 대형 운송업체에서는 전문 운전자가 부족하지만 개별 소형 화물차 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산업 전체로는 인력 부족이지만 개별 기사들은 생계난에 시달리는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화물차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디지털 배송업체 시대의 구조 전환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개별 기사 중심의 소규모 물류가 센터 기반 대량 배송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거래처 소멸과 물량 집중화, 배송업체의 독점이 겹치면서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화물 운송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 업계도 우버와 카카오택시 등장 이후 비슷한 충격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을 빼앗겼습니다. 기존 중간 유통업체들도 직접 판매 서비스 확산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를 대규모로 재편하는 변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화물차 위기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이 어떤 운명을 맞는지 보여주는 선행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단순 운송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유일한 활로로 보입니다. 냉장 냉동 운송, 위험물 운송, 특수화물 취급 같은 전문 영역으로 특화하거나 물류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사들은 아예 소규모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배송 전문 법인을 설립해서 배송업체와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활용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화물차 기사들도 이제는 스마트폰 앱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배송 관리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만 모을 줄 아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 배송 스케줄 관리, 비용 계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생존 가능합니다. 어떤 기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특화된 전문가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6년 안전운임제 제도입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직업전환 교육, 소규모 물류법인 설립 지원, 배송업체 수수료 투명화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화물차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전국에 퍼진 화물차의 몰락은 디지털 시대 산업 전환의 현주소입니다. 거래처가 하루 3,000곳씩 사라지고 물량은 대형 물류센터로 집중되면서 개별 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물동량은 사상 최대인데 일거리는 없고 일손은 부족한데 생계는 위태로운 기묘한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전문화로 성공한 냉동차 기사, 배송업체와 동업한 스마트 기사, 아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혁신 사례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물차 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생생한 경제 현실과 해법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